천무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 아래 눈부시게 빛났고, 대리석 바닥은 잘 닦인 거울처럼 하객들의 화려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신선한 꽃향기, 그리고 샴페인의 달콤한 향이 뒤섞여 감돌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 총수들과 정치인 그리고 최정상급 연예인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과 같았다. 단상 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는 바로 천무그룹의 심장 박태준 회장이었다. 맞춤 제작된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다부진 체격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제국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가녀린 몸을 연한 하늘색 드레스로 감싼 10살배기 딸 박혜운이 서 있었다. 거대한 연회장의 화려함 속에서 혜운은 마치 길을 잃은 작은 새처럼 보였다. 아이는 불안한 듯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소란스럽던 홀은 순간적으로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귀한 시간을 내어 천무그룹의 50주년을 축하해주러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딸 혜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혜운에게 향할 때 잠시 누그러졌지만 그마저도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이 홀의 한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치 여신처럼 서 있는 3명의 여성이 있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 최유라 유력 정치인의 딸 김지한, 그리고 라이벌 기업의 막내딸 이세령이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색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서서 박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다시 마이크의 입을 가져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단호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딸이자 천무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혜은이의 미래를 함께할 중요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모두가 박 회장이 무슨 말을 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저 3분 중 한 명을 혜은이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삼아 앞으로 혜은이가 천무의 안주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견인 선정이 아니었다. 사실상의 차기 안주인 간택이나 다름없었다. 새 여성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과 경쟁심이 스쳐 지나갔다. 최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고, 김지아는 오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으며, 이세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단상을 응시했다. 박태준은 혜은에게 몸을 숙여 다정하게 속삭였다. 혜은아, 아빠가 말했지. 저 3분 중에 네 마음이 가장 이끄는 분을 가리키면 된단다. 네가 천무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야. 아이의 작은 어깨에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감이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혜은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는 3명의 화려한 여성들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야망과 계산을 읽었다. 혜은의 작은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옆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러워진 접시들을 담은 쟁반을 든 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벽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색 유니폼 차림의 젊은 하녀 강소연이었다. 고된 일로 약간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피곤함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정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객 중 누구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 연회장의 투명 인간과도 같았다. 하지만 작은 소녀 박혜은의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혜은은 강소연을 알아보았다. 아플 때 밤새 곁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무서운 꿈을 꿨을 때 조용히 다가와 등을 토닥여주던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바빠서 집에 없을 때 언제나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혜은의 작은 얼굴에 결심이 섰다. 아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화려한 새 여성을 지나쳐 쟁반을 든 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강소연을 향해 작은 손가락을 뻗었다. 저는 소연 언니가 좋아요. 소연 언니가 제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혜은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연회장을 갈랐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모든 시선이 작은 소녀와 그녀가 가리키는 비천한 하녀에게로 향했다. 쨍그랑 누군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쳤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 아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멈춰버린 듯했다. 박태준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 수많은 귀빈들 앞에서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망쳐버리다니. 그는 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박혜운, 지금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혜운은 아버지의 분노에 놀라 몸을 떨었지만 소연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내리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다. 3명의 여성들은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강소연을 쏘아보았다. 금발의 최유라가 앞으로 나서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회장님, 정말 웃기는 농담이네요. 저 여자는 화장실 청소나 하는 애예요. 혜은 아가씨, 내 어머니가 그런 걸 원하셨을 것 같니? 그녀는 마치 신발에 붙은 껌을 보는 듯한 눈으로 소연을 훑었다.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은 김지한도 거들었다. 저 꼴 좀 봐.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있고 머리엔 먼지가 가득하잖아. 저런 하녀한테 숙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 가장 키가 큰 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이세령은 얼음 같은 잔인함으로 비웃었다. 저런 부류는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사는 법이야. 분명 걔네 엄마도 바닥이나 닦았겠지. 말할 가치도 없는 족속들. 강소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턱이 단단하게 굳었다.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다. 속삭임과 노골적인 시선 속에서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끌어들이자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통제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새 여성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오, 정말 고결하시네. 이세령이 비웃었다. 내 하녀의 명예를 지키려는 거니 혜운아,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니라 계급, 돈, 그리고 지위로 이루어진 곳이란다. 박태준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잔을 난폭하게 움켜쥐더니 그대로 허공을 가로질러 던져버렸다. 잔은 정확히 강소연의 머리 옆을 스치듯 날아가 벽에 부딪혔고 유리와 물이 사방으로 튀며 산산조각이 났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그녀의 관자놀이를 긁고 지나갔다. 따뜻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나왔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호라는 날카로운 비명과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박태준이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채 포효했다. 강소연, 넌 여기서 끝이야. 내 짐 싸서 동트기 전에 사라져버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객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외면했다. 이 끔찍한 연극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모두가 침묵의 공범이 되었다. 이 잔인한 처형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혜은의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채찍처럼 갈랐다. 안 돼요, 아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연 언니는 제 가족이란 말이에요. 눈물이 쉴 새 없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작은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박태준은 딸의 절규를 무시하고 혜은의 팔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만해라. 오늘 밤 네가 나에게 준 망신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딸을 거대한 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싫어요. 이거 놔주세요. 저는 소연 언니가 필요해요. 소연 언니. 혜은의 울음소리가 홀 안에 메아리 쳤지만 하객들은 애써 외면하며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렸다. 강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관자놀이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혜은에게 달려가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박태준의 살기 어린 시선이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금박으로 장식된 침실 해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는 건 소연 언니뿐이었어요. 내가 아플 때도 잠이 안 올 때도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도요. 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턱은 완고하게 굳어 있었다. 그만 자거라 혜은아. 이 얘기는 끝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낸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강소연은 텅 빈 복도를 걸어 자신이 머물던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 작은 자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저택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동이 트기 전에 이 차가운 성을 떠나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겨울 해는 박 회장의 거대한 저택 위로 차갑게 떠올랐다. 연회의 소란과 광기는 간밤의 악몽처럼 사라지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고용인들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움직였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어젯밤의 사건은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아무도 감히 그 주제를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주인인 박태준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분노가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강소연의 작은 방은 이미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그녀의 소박한 소지품들이 모두 담겼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관자놀이의 상처는 쓰라렸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드넓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세심하게 가꿔진 나무들과 겨울이라 잎이 모두 진 꽃들. 이곳에서의 삶은 짧았지만 혜은이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따뜻했다. 그 온기마저 이제는 차가운 추억으로 남게 될 터였다. 한편 혜은이는 밤새 울다 지쳐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식사도 거부했다.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소연 언니가 자신 때문에 쫓겨났다는 죄책감이 작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는 누구의 위로도 원치 않았다. 공허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던 혜은이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방을 빠져나왔다. 아이는 정처 없이 정원을 헤맸다. 겨울 아침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아이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텅 빈 마음으로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아이의 발걸음은 어느새
정원 가장자리에 있는 커다란 연못께 멈춰 있었다. 얇은 살얼음이 수면 가장자리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앙상한 연꽃 줄기들이 얼음 위로 솟아 있었다. 그곳은 혜은이가 소연과 함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며 웃음꽃을 피웠던 장소였다. 아이는 돌로 된 연못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발끝으로 작은 조약돌을 툭툭 찼다. 아이의 마음은 먼 곳을 헤매고 있었다. 소연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 때문에 많이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순간 이끼 낀 돌 위에서 아이의 발이 미끄러졌다. 찰나의 순간 아이의 작은 비명과 함께 풍덩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음장 같은 물이 아이의 작은 몸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저택의 작은 창문을 통해 그 비명 소리를 들은 것은 바로 강소연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모습을 눈에 담고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망설일 틈도 없었다. 혜은의 비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그녀는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녀의 부츠가 얼어붙은 잔디를 미친 듯이 짓밟았다. 연못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작은 팔을 보았다. 그녀는 주저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살을 애는 듯한 충격에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혜은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연못가로 끌어당겼다. 젖은 옷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혜은아 정신 차려. 혜은아 소연은 울부짖으며 아이를 끌어안고 무트로 기어 올라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덜덜 떨고 있는 아이의 몸을 감쌌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태준 회장이 연못께 도착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오만한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어젯밤 자신이 내쫓았던 바로 그 여인이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채 파랗게 질린 자신의 딸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혜은이는 소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가늘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 절박한 모습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박태준의 가슴이 자존심보다 훨씬 무거운 무언가에 짓눌렸다. 죄책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하녀의 유니폼 너머 사회적 편견 너머 진실을 보았다. 강소연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채워주지 못했던 모든 순간의 혜은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의 제국을 돌보는 동안 그녀는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강소연 씨, 그는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다. 내가 틀렸소. 당신에 대해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내가 아주 깊이 잘못 생각했소. 그의 눈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한 남자의 처절한 후회와 두려움만이 담겨 있었다. 어젯밤의 일은 내뱉은 말도 던졌던 잔도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하오. 그는 혜은에게 다가가 축축한 머리카락을 이마에서 쓸어 넘겨주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의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그는 다시 강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더 안정되어 있었다. 만약 당신만 괜찮다면 여기 계속 있어 주시오. 더 이상 하녀가 아니라 혜은이의 보호자로서 말이오. 정당한 보수와 복리후생,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약속하겠소. 박태준은 말을 이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당신이 필요하오. 나보다도 더. 강소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조금의 경멸이나 위선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오만함을 모두 잃어버린 한 남자의 모습뿐이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후에야 겸손을 배운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혜은이를 꼭 껴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혜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그럼 언니 이제 안 가요. 정말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래 우리 아가. 소연 씨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한 계속 함께 있을 거란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박 회장의 거대한 저택은 아주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차가운 겨울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은 깨지기 쉬운 희망의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혜은이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강소연 역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관자놀이의 상처를 치료받았다. 박태준은 그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 안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딸과 딸의 생명의 은인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거대한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소연이 만든 따뜻한 닭죽이 혜은이의 방으로 옮겨졌다. 혜은이는 소연이 떠먹여주는 죽을 얌전히 받아먹었다. 박태준은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풍경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그것은 그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혜은이가 그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소연 언니가 이제 제 보호자래요. 박태준은 침대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렇단다. 그리고 아빠의 소중한 분이기도 하지. 그는 강소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방도 더 넓고 편한 곳으로 옮겨주겠소. 혜은이 옆방이 비어 있으니 그곳을 사용하도록 하시오. 강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지금 방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혜은 아가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편견과 잔인한 말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박태준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요구이자 조건이었다. 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약속하겠소. 내 모든 것을 걸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연못 사건 이후 박 회장의 저택에는 깨지기 쉬운 평화가 찾아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혜은이는 다시 예전처럼 밝게 웃었고 강소연은 더 이상 남색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일상복을 입고 아이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아가씨의 보호자였고 그녀의 지위 변화는 저택의 모든 고용인들에게 미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소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박태준 회장 또한 변했다. 그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거실에 나와 소연과 혜은이가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종류의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재건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었다.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였다. 잿빛이었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햇살이 따스하게 저택의 온실을 비추고 있었다. 소연은 혜은이와 함께 낡은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혜은이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책이었다. 소연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혜은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온실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은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과거는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는 법이었다. 날카로운 여자들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을 때 소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교만하고 날카롭고 잊고 싶었던 그 목소리였다. 소연이 복도로 나갔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연 회장의 새 여인 최유라 김지한 이세령이 마치 자신의 집인 양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명품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거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들을 초대한 적이 없었다. 어머, 여기 있었네. 이 집에 새로운 주인 행세라도 하는 중이었나 봐. 은색 코트를 입은 최유라가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그저 평화를 만들러 왔을 뿐이야. 안 그래? 언론이 온통 시끄럽잖아. 우리가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박 회장이 서재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회장님의 서클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에메랄드색 코트를 입은 김지한의 시선이 소연에게로 미끄러졌다. 그녀는 조롱하듯 소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새로운 조치가 모두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러 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솔직히 좀 걱정돼서 말이야. 저런 여자가 옆에 있으면 해운 아가씨 물들지 않겠어. 근본도 없는 것들은 꼭 티를 내거든.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은이가 겁을 먹고 그녀의 등 뒤로 숨었다. 진홍색 코트의 이세령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붉은 상처처럼 보였다. 솔직해지자고. 회장님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줘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 여전히 저 여자는 저 여자일 뿐이야. 다른 재벌 총수들이 자기 아이들을 혜은이랑 놀게 할 것 같아 자기네 집 바닥이나 닦던 사람을 엄마처럼 따르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끼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저런 여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법이야. 틀림없이 걔네 엄마도 그랬을걸. 뻔하지 뭐. 소연의 심장이 가슴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착각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2번의 직장과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밥상에 음식을 올리셨던 어머니.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라고 가르치셨던 어머니였다. 우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그 힘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당신들이 내 삶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긴 분명 내 집입니다. 내 집에서 나를 먼지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내 집이라고 최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조심해, 아가씨. 넌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이야.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그 순간이었다. 그만. 채찍 같은 박태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는 소연과 세 여자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의 턱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당신들의 요점은 잘 알았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김지한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들이야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리고 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요. 강소연 씨는 이제 이 집안의 가족이야. 만약 당신들이 그걸 존중할 수 없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요.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세 여자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이세령은 소연에게 순수한 경멸이 담긴 시선을 던지고는 뒤로 돌아섰다. 이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떠나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태준은 소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하오. 당신이 또다시 그런 말을 듣게 해서.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더 심한 말도 들어봤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야채를 썰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해지려 애썼지만 날카로운 말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혜은이가 보지 않도록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혜은이는 낮의 긴장감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그냥 이해심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단다. 네가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소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혜은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면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단순하지만 명쾌한 말에 박태준은 소연과 눈을 마주쳤다. 어른들의 자존심과 편견이 만들어낸 소음을 아이가 얼마나 쉽게 꿰뚫어 보는지 그는 새삼 놀랐다. 그는 깨달았다.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 집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이 강소연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준은 자신의 PR 컨설턴트이자 천무그룹 홍보팀장인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을 설친 탓에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한 팀장 이틀 뒤에 우리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겠소. 전화기 너머로 한서연 팀장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지만 이내 프로다운 침착함을 되찾았다. 회장님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여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안건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박태준은 창밖으로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겨울 정원을 내다보며 말했다. 내 가족에 관한 문제요. 더 이상 추측과 가십이 내 딸과 강소연 씨를 흔들게 놔둘 수 없소.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요.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서연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회장님 매우 대담한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특정 그룹, 특히 이사회의 일부 원로분들에게는 적대적인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사생활이 그룹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유능한 조언자로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박태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미 적들은 생겼소, 한 팀장. 나는 차라리 올바른 적들을 상대하겠소. 그는 단호하게 말을 맺었다. 준비해 주시오. 천무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말하는 자리가 될 거요. 전화가 끊긴 후 한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틀 후 박 회장의 저택 동쪽 잔디밭은 연단과 수십 개의 의자로 채워졌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박태준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직접 입을 연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폭탄 선언이 나올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저택 안 기자회견장으로 나가기 직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을 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혜은이 곁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본 박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려운 거요. 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저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두렵습니다. 그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혜은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반대편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진실이고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하러 가는 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나와 혜은이가 함께 있을 테니. 혜은이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언니. 아빠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소연의 불안한 마음에 작은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함께 저택의 문을 열고 눈부신 플래시 세례 속으로 걸어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박태준은 연단의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저희 가족에게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둘러싸고 수많은 추측과 가십, 그리고 솔직히 말해 편견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소연과 혜은이를 둘러보았다. 제 옆에 있는 강소연 씨는 더 이상 저희 집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입니다. 제 딸 혜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연못에서 한 번이 아니라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방식으로 제 딸의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다. 따라서 강소연 씨는 앞으로도 제 딸의 완전한 보호자로서 저의 전폭적인 지지와 존중을 받으며 이 집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공식적인 발표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몇몇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외쳤다. 회장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후계 구도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박태준은 손을 들어 그들의 질문을 제지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제 인생에서 조용히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혜은이와 소연을 데리고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지막까지 수백 개의 플래시가 그들의 뒷모습에 터졌다. 저택의 문이 닫히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자 세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자부심과 안도감,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박태준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소연의 시선을 느끼고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동지가 되었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졌을 때 소연은 벽난로 옆에 앉아 잠든 혜은이를 무릎에 눕히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새 여인들이 했던 말, 자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세상. 하지만 그녀는 박태준의 공개적인 선언과 기자회견 내내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혜은이의 작은 손의 온기를 떠올렸다. 몇 년 전 이 저택에 처음 발을 들인 이래 처음으로 소연은 자신이 진정으로 이곳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 믿음은 비록 깨지기 쉬운 것이었지만 가십이나 편견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박태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윤상철 이사였다. 박태준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한 번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는 더 거대하고 교활한 또 다른 폭풍이 자신의 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동안 박 회장의 저택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기묘한 평온에 휩싸였다. 언론의 광풍은 표면적으로는 잦아들었지만 박태준은 그 고요함이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 권력은 고함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적인 회의, 은밀한 전화통화, 그리고 미묘한 배제 속에서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이었다. 그의 전화기는 동료들의 메시지로 넘쳐났다. 일부는 올바른 일을 한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축하를 보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강소연을 공개적으로 가까이 두는 것은 위험한 행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부분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삭제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천무그룹 이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윤상철 이사와의 통화는 차갑고 짧았다. 윤 이사는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했다. 박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천무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풍경과 달리 차갑고 무거웠다. 길고 광택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박태준이 들어서자 일제히 일어났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심보다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박태준은 회장석에 앉아 말없이 모두를 둘러보았다. 윤상철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띤 차에 말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개인적인 삶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자회견은 회장님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전체의 오너 리스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의 기자회견 이후 소폭 하락한 주가 그래프와 부정적인 여론 분석 데이터를 띄웠다. 그의 공격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경쟁사들은 이번 일을 빌미로 우리의 기업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룹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박태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여 출신의 한 여자가 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박태준은 잠자코 그들의 말을 모두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침내 회의실이 조용해지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 이사, 당신의 우려는 잘 알겠소. 하지만 내게 한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오. 원칙이 없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의 질문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강소연 씨는 내 딸의 생명을 구했소. 그녀는 내 딸에게 가족이오. 만약 이 회사가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충의조차 주가와 맞바꾸려 한다면 어쩌면 이 회사는
내가 이끌고 싶은 종류의 회사가 아닐지도 모르겠군. 그의 말은 이사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끝이요. 나는 내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을 거요.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회의를 끝맺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제국 안에서 고립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혜은이의 사진을 보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한편 소연은 이 모든 암투를 알지 못한 채 혜은이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소연은 혜은이의 학교 프로젝트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기 위해 함께 시내의 대형 서점으로 향했다. 아이는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 나 제잘거렸다. 소연은 아이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이 차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건너려 할 때 한 목소리가 길 건너편에서 외쳤다. 강소연 씨, 그녀가 돌아보자. 목에 카메라를 맨 한 남자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소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그가 물었다. 무슨 소문 말입니까? 소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이 단순한 보모 이상이라는 소문 말이야. 재벌 총수를 손에 넣고 완전히 구워 삶았다는 거.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이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하던데.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당신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혜은이를 차 안으로 서둘러 밀어 넣었다. 남자는 그들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우리는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낼 거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소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혜은이가 그 더러운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소연이 저택에 도착해 박태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때 그의 분노는 즉각적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다. 그들이 수위를 높이고 있군, 그가 말했다. 그것은 윤상철이 절박해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맹세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깨달았다. 기업의 전쟁은 이제 그의 문 앞까지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비열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박태준의 분노는 차갑고 조용했다. 그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식의 천박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저온의 분노였다. 그는 소연과 혜은이를 위층으로 올려보내 안심시킨 뒤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2통의 전화를 걸었다. 한 통은 한서연 홍보팀장에게, 다른 한 통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세계였다.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제3 사무실에서 봅시다. 제3 사무실은 천무그룹 본사에 공식적인 조직대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곳은 박태준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전쟁 상황실과도 같았다. 한서연 팀장이 먼저 도착했고 잠시 후 날카로운 인상의 한 남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이자 지금은 박태준의 가장 예리한 창과 방패로 일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으로 놔져 있었던 사건의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혜은이를 감싸 안고 필사적으로 자리를 피하는 소연의 모습과 그녀를 향해 악의적인 질문을 퍼붓는 기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윤상철이 내 가족을 건드렸소. 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막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소. 나는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생각이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김 실장 윤상철 이사가 만드는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 주시오. 이메일 통화 기록 자금 흐름, 그가 고용한 쥐새끼들까지 전부. 나는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두 알아야겠소. 김진우는 늑대 같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쥐새끼를 잡는 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의 하드 드라이브는 물론이고 머릿속까지 샅샅이 뒤져드리겠습니다. 한서연 팀장은 분석적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제가 윤 이사가 주로 접촉하는 언론계 인사들과 프리랜서 기자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분명 그 안에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박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이제부터 이 일은 최우선 순위요. 윤상철이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야 하오. 작전은 시작되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 그 시간 저택에서는 소연이 혜운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아이는 낮에 겪은 일로 심하게 겁을 먹은 상태였다. 언니, 그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소리 질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소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혜운아. 우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는 가끔씩 아주 무례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단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그리고 아빠가 널 항상 지켜줄 거야. 그녀는 아이와 함께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다정한 목소리는 혜운이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소연은 자신이 이 아이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바깥 세상의 더러운 진흙탕이 결코 이 아이의 맑은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녀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한편 제3 사무실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김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모니터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암호화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윤상철의 주변 인물들의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상철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신중했다. 그는 대포폰과 차명 계좌, 여러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소득이 없자 김진우의 미간에 짜증이 서렸다. 이 늙은 여우가 꼬리를 아주 꽁꽁 숨겨놨군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태주는 초조해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김진우의 실력을 믿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그는 결국 빛을 찾아낼 것이었다. 박태주는 잠시 저택에 있는 소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소. 거의 다 끝나가니 걱정 말고 혜운이 곁에 있어 주시오. 소연은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잠든 혜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이의 옆에서 조용히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이 싸움이 끝나면 아이에게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김진우가 마침내 윤상철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이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낸 것이다.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버를 해킹해 윤상철과 악명 높은 프리랜서 가십 기자 사이에 오간 이메일들을 복원해냈다. 이메일에는 소연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그녀의 과거를 어떻게 왜곡해서 기사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진우는 이메일에 언급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윤상철과 연결된 계좌에서 문제의 기자와 낮에 소연을 괴롭혔던 사진작가에게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라 윤상철의 범죄를 입증할 명백한 물적 증거였다. 김진우는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의 폴더로 정리해 중앙 모니터에 띄웠다. 폴더의 이름은 윤상철 불법 사찰 및 여론조작 증거였다. 박태준과 한서연은 숨죽여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이메일 전문 자금 이체 기록, 사진 작가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박태준은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그 증거들을 응시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 방역의 무기는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처형뿐이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지만 그 동트기 전의 어둠 속에서 박태준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 팀장은 김진우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 한 곳에만 넘겼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여러 매체에 흩뿌리는 대신 한 곳에 집중하여 그 파급력을 극대화하고 천박한 가십이 아닌 심층적인 보도로 윤상철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기사가 터져 나올 정확한 시간까지 계산했다. 오전 9시 정각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정확히 오전 9시 2분 첫 번째 기사가 온라인 뉴스 포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헤드라인은 폭탄과도 같았다. 단독 천무그룹 윤상철 이사회장 가족 향한 불법 사찰 및 여론 조작 정황 포착. 기사에는 윤 이사가 프리랜서 기자와 사진작가를 고용한 이메일 내용과 자금 이체 내역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세상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재벌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돈으로 짓밟으려 하다니와 같은 비난 댓글이 수천 수만 개씩 달렸다. 천무그룹의 주가는 잠시 휘청였지만 대중의 분노는 온전히 윤상철 개인에게로 향했다. 박태준 회장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부의 적과 싸웠다는 동정 여론마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저택의 거실 소연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는 앵커의 심각한 목소리로 윤상철의 비리가 보도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낮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진작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고 윤 이사가 보냈던 이메일의 내용이 확대되어 보였다. 그녀는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윤상철의 몰락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그는 한 방송사의 라이브 인터뷰에 출연해 모든 것이 박태준 회장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것은 명백한 흠집 내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노련한 앵커는 그의 주장을 비웃듯 그가 직접 작성한 이메일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윤상철은 말을 더듬었고 그의 창백한 얼굴은 그의 유죄를 웅변하고 있었다. 그 인터뷰는 그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었다. 천무그룹 이사회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 검찰 또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발표가 뒤따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계의 실력자였던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저택 안에는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흘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박태준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다. 그는 소연과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이제 끝난 겁니까?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는 이제 끝났소. 당신과 혜운이를 위협할 힘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승리자의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시선이 오고 갔다. 하지만 그의 확신은 너무 일렀다. 상처 입은 짐승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날 밤 박태준을 태운 차가 저택의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나타나 그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윤상철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련된 기업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남자일 뿐이었다. 박태준은 운전기사를 제지하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무슨 짓이오, 윤이사.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상철은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긁혔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박태준, 이게 끝난 것 같아 천만에. 그는 박태준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내 온 나를 절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절박한 남자는 규칙 따위는 지키지 않는 법이지. 박태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내 가족을 건드렸을 때 이미 규칙 따위는 사라진 거요. 윤상철의 시선이 저택에 불 켜진 창문으로 향했다. 가족, 그가 비웃었다. 네가 그 여자를 그렇게 부르나 보지. 그녀는 네 약점이야, 박태준. 그리고 그녀가 너를 나락으로 끌어내릴 때 내가 경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거다. 박태준은 차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낮아졌다. 내가 기억할 유일한 것은 네가 감히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사실뿐이다. 이제 내 사유지에서 당장 꺼져. 윤상철은 마치 혼자만의 생각을 즐기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공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말은 위협이자 예언이었다. 사업은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태준은 그가 사라진 길을 한동안 응시했다. 잠깐의 승리감은 차가운 불안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의 전쟁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기업의 존락이 아닌 가족의 생존을 건 싸움이 될 터였다. 윤상철의 위협 이후 박 회장의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정문의 경비를 2배로 늘렸고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집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요새화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는 벽을 뚫고 스며들어왔다. 소연은 혜운이를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고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한 미소 뒤에 자신의 불안감을 감췄다. 위협은 공개적인 형태가 아닌 은밀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소연은 혜운이와 온실에서 식물에 물을 주다가 창문 너머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새가 아니었다. 금속성의 물체가 정원 위를 소리 없이 맴돌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드론이었다. 그녀는 인터컴으로 박태준의 서재를 급히 호출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아래로 내려와 보셔야겠습니다. 박태준은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다. 소연이 가리키는 창밖을 본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우리 것이 아니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윤상철이야. 소연이 속삭였다. 박태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김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명령했다. 저택 상공에 미승인 드론이 떠 있어. 범위에서 벗어나기 전에 처리해 주시오. 김진우는 20분도 채 안 되어 특수전파 교란 장비를 들고 도착했다. 장비를 작동시키자마자 공중에 떠있던 드론은 잠시 비틀거리더니 이내 북쪽 울타리 너머 숲으로 곤두박질 쳤다. 박태준은 김진우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달린 검은색 드론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SD카드 슬롯은 비어 있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장 장치가 없다는 건 그가 본 모든 것이 다른 장치로 직접 전송되었다는 뜻입니다. 박태준은 드론을 내려놓고 대리석 카운터를 짚었다. 그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다.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야. 약점을 찾고 있는 거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날 저녁 그는 경비 순찰을 2배로 늘리고 경계선을 따라 새로운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안개처럼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혜운이마저 그 분위기를 감지한 듯 소연의 곁에 꼭 붙어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다. 이틀 후 밤 위협은 더욱 노골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소연이 혜운이를 침대에 눕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동쪽 문 근처에서 강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울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집 전체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소연 씨 혜운이 방에 그대로 있고 문을 잠그시오. 박태준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다급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혜운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문을 잠갔다. 아래층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소음의 근원지를 향해 달려가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것이 보였다. 소동은 몇 분 만에 끝났다. 검은 옷과 스키 마스크를 쓴 침입자는 정문의 잠금 장치를 절단하려다 붙잡혔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가 발견되었다. 김진우가 보안실에서 그것을 분석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문서일 수도 사진일 수도 혹은 설계도일 수도 있습니다. 박태준은 추측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남자를 정식으로 기소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이것이 윤상철이 보낸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네 방어선을 뚫을 수 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박태준은 2잔의 위스키를 따랐다. 한 잔은 자신을 위해, 다른 한 잔은 소연을 위해. 이건 무작위 공격이 아니오. 그가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시험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실수하고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지. 소연은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저는 이미 두렵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가 이 저택 안까지 사람을 보낼 수 있다면 회장님, 그는 혜은이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아이를 건드리기 전에 나는 이 저택 전체를 불태워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결의는 소연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다. 다음 날 침입 시도에 대한 뉴스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직 윤상철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박태준은 그가 곧 꼬리를 잡히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퀵서비스 배달원이 정문에 도착했다. 보안 규정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거쳤지만 단순한 서류 상자였기에 안으로 들여보내졌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서류가 아닌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소연의 사진이었다. 온실 유리창 너머에서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소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제 공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박태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아니, 그는 우리 공간에 들어온 거요. 이제 우리는 그가 이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요. 그는 즉시 김진우를 호출했다. 어떻게 외부인이 저택 내부의 일정까지 알 수 있었던 거지? 이건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시오. 김진우의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직원의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흔적을 찾아냈다. 소연이 평소 아끼던 젊은 하녀 중 한 명의 계좌로 최근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윤상철 측과 연락을 주고받는 데 사용된 대포폰을 찾아냈다.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의심하지 않았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태준과 소연은 그 하녀를 서재로 불렀다. 젊은 하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소연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기에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다. 박태준은 책상 위에 대포폰과 입금 내역서를 올려놓았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녀는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윤상철의 사람들이 도박빚에 시달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협박했다고 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모두 해치겠다고. 그녀는 돈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정보를 넘겼다고 흐느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가씨. 저는 그저... 박태준은 그녀의 변명을 듣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만이 어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보안팀을 호출해 그녀를 저택 밖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했다. 하녀가 끌려나가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외부의 적은 충분히 끔찍했지만 내부의 배신은 더 깊고 차가운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성역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박태준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내부의 배신은 저택의 공기를 독처럼 오염시켰다. 이제 박태준과 강소연은 서로와 김진우를 포함한 극소수의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직원의 얼굴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친절한 말 속에는 가시가 돋친 것만 같았다. 저택은 외부로부터는 철옹성이었지만 내부에서는 불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평화는 사라지고 편집증적인 경계심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변화의 조짐은 어느 늦은 밤 예고 없이 찾아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자신을 윤상철 이사의 전 동료라고 밝힌 한 여성이 회장님을 긴급하게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함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절박함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여자를 자신의 서재로 들였다. 여자의 이름은 최선희였다. 그녀는 한때 윤상철의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했고 값비싼 트렌치코트는 비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윤 이사님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업이나 평판을 되찾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회장님이 가진 모든 것, 특히 가족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어떻게 당신을 믿지? 최선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저 역시 배신했으니까요. 그의 불법적인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한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모든 비밀이 담긴 곳입니다. 인천항 근처의 한 창고. 그곳이 그의 작전 기지입니다. 김진우가 즉시 USB에 데이터를 분석했다. 최선희의 말은 사실이었다. 창고의 위치, 내부 구조도 경비 시스템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밀수품과 불법 자금을 보관하고 그의 모든 더러운 작전을 지휘하는 심장부였다. 박태준은 결단을 내렸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하오. 그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결정적인 증거를. 작전은 신속하게 계획되었다. 김진우가 기술적인 침투를 담당하고 박태준이 신뢰하는 전직 경찰청 간부 출신 보안팀이 현장 제압을 맡기로 했다. 박태준 자신도 직접 현장으로 가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히 부하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기에 그 역시 최전선에 서야만 했다. 그는 떠나기 전 잠든 혜은이의 방에 들렀다. 소연은 아이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얼굴에서 어떤 비장한 결의를 읽었다. 무슨 일 있으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끝내야 할 일이 있어. 당신과 혜은이를 위해서. 그의 말에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인천항 근처의 창고지대는 밤이 되자 으스스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바다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가 비에 섞여 공기 중에 맴돌았다. 박태준과 그의 팀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목표물인 낡은 창고를 주시했다. 김진우가 노트북을 열고 창고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CCTV는 아분간 루프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전자 잠금 장치는 해제했습니다. 지금입니다. 팀은 소리 없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어갔다. 내부는 그들의 상상 이상이었다. 한쪽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무기들이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수많은 서버들이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인과 기업가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비밀 파일들을 발견했다. 윤상철의 범죄 네트워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악랄했다. 팀이 안쪽 사무실로 다가갔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상철이었다. 그는 누군가와 화상통화를 하며 박태준의 자산을 추가로 공격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팀이 사무실 문을 덮치려던 순간 복도에서 순찰하던 경비원 한 명과 마주쳤다. 경비원이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보안팀원이 번개같이 움직여 그를 제압했다. 하지만 짧은 소라는 이미 윤상철의 주의를 끌었다. 사무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침입자다. 박태준은 외쳤다. 증거부터 확보해. 김진우는 서버의 데이터를 급히 백업하기 시작했고 다른 팀원들은 사무실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뒤편의 벽 일부가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어두운 비밀 통로가 보였다. 윤상철은 이미 그곳으로 사라진 뒤였다.
바로 그때 창고 바깥에서 수많은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경찰들이 창고를 급습하자 남아있던 윤상철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거나 도망치려 했지만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혼란 속에서 박태준의 팀은 모든 핵심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작전은 끝났다. 윤상철의 핵심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다. 거대한 승리였지만 어딘가 불완전했다. 이 모든 악의 근원인 윤상철은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태준은 난장판이 된 창고 안에 서서 압수된 증거물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소연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안정적이었다. 거의 다 끝났소. 이제 안전할 거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창고 밖 칠흑 같은 항구의 어둠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조각 윤상철이 아직 저 어딘가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전쟁은 끝났지만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천항 창고 급습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한 남자의 완전한 몰락을 알렸다. 해외 도피 시도하던 윤상철 전 천무그룹 이사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역 체포. 텔레비전 화면 속 초췌한 얼굴의 윤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차고 형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길고 끔찍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저택의 거실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침묵이 흘렀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택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서서히 거쳐나갔다. 삼엄했던 경비는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왔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경계심 대신 편안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강소연을 하녀 출신의 보호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님과 아가씨를 지켜낸 영웅이자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이었다. 계절이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넘어가듯 집 안의 분위기도 부드럽게 변해가고 있었다. 박태준은 이제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집에서 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에 파묻혀 지내지 않았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혜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는 것을 듣거나 소연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는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아버지가 되는 법, 그리고 가족이 되는 법을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다시 배우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박태준은 정원에서 혼자 연꽃을 돌보고 있는 소연을 발견했다. 그곳은 혜은이가 물에 빠졌던 끔찍한 기억과 기적적인 구원이 공존하는 장소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연은 그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소.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 연회장에서의 일을 기억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오를 마주할 용기를 냈다. 그날 밤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소. 내 오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썩어빠진 자존심 때문에 당신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소. 어떤 말로도 그때의 잘못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소. 미안하오 소연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소연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에는 존중과 동등함이 담겨 있었다.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미 오래전에 다 괜찮아졌습니다. 박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괜찮지 않을 거요. 당신은 나를 구했소. 물에 빠진 혜은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했단 말이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눈먼 폭군으로 남아 내 딸마저 잃어버렸을 거요. 당신은 이 집의 은인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연의 뺨 위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녀 역시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회장님이야말로 제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평생 가져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는 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뒤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주말이었다. 박태준과 소연 그리고 혜은이는 정원 한쪽에 새로운 나무를 심기로 했다. 그것은 벚나무였다. 화사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혜은이는 작은 삽으로 흙을 파며 신나게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 흙이 튀어 박태준의 비싼 셔츠에 묻었지만 그는 더 이상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대신 딸과 함께 소리내어 웃었다. 세 사람은 함께 벚나무 묘목을 구덩이 속에 넣고 부드러운 흙으로 뿌리를 덮어주었다. 그들의 손이 흙 속에서 함께 섞였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었다. 그들만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나무 심기를 마친 혜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나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크고 튼튼해지겠죠. 꼭 우리 가족처럼요. 그렇죠. 박태준과 소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시련과 그것을 통해 얻게 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박태준은 두 사람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한때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차가운 공간이었던 이 거대한 저택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어 있었다. 상처와 고통의 겨울은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맞이할 따스하고 눈부신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었다.